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함부로 했는데 그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 마음속으로 계속 되새기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했던 적. 밤새 그 말을 곱씹고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라는 후회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 잠을 설쳤던 적.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됐을까?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그런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은 지금까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워왔을 뿐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믿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참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때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말의 구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화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문장의 힘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사실은 대받아칠 말이 있어도 나만 참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의 말을 아끼고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관계를 무난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말투가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말은 쉽게 무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화를 원했을 뿐인데 어느새 여러분은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아주 조금만 다르게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만만하게 만드는 말이 어떤 구조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한 문장으로 그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되새기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로 찌르는 말. 65세 박정희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같은 반 수강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박정희 씨. 오늘도 그림 잘 안 그려지셨죠? 나이 드니까 손도 떨리고 집중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취미로 하시는 건데 뭐.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박정희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 그림이 그렇게 이상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그날 밤 박정희님은 잠을 설쳤습니다. 수강생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박정희님을 무력하게 만든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친절의 탈을 쓴 무례함을 가장 막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웃으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우리의 뇌는 혼란을 느낍니다. 표정은 친절한데 내용은 공격적이니까요.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방어할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박정희님을 무력하게 만든 건 그 말의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구조였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위로의 언어, 취미니까라는 낮잡아 보는 언어, 나이 드니까 라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언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문장 안에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상대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박정희님의 노력을 가치없게 만들었습니다. 친절한 얼굴로 박정희님의 존엄을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말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 사람은 나쁜 뜻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상처받은 건 내 문제라고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철학자 시몬 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이 당신을 작게 만들 때 그건 당신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당신의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님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친절의 탈을 쓴 무례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친절하게 사는 법은 배워왔지만 친절하게 거절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타인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동시에 나를 지키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를 남기지만 그 말이 정확히 왜 아픈지 설명할 수 없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참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 친절한 마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불의로 만드는 말. 71세 이영수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의 전등이 며칠째 깜빡거려서 저녁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은 관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그거 이미 접수됐고요.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르신들 전화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일이 많아서요. 이영수님은 아, 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면 안 될 민원을 굳이 넣은 것처럼 직원에게 폐를 끼친 것처럼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영수님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 나이 든 사람 말은 귀찮게만 여기는 것 같아. 무엇이 이영수님을 이렇게 작아지게 만들었을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언어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는 언어는 그 사람만의 가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같은 표현은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의 무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직원이 이영수님에게 한 말을 다시 보면 사실 그 안에는 세 겹의 무례함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존중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영수님을 나이 든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가둡니다. 이름도 개별성도 사라집니다. 그저 수많은 어르신 중 한 명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어르신들 전화 많이 하시는데 라는 일반화가 따라옵니다. 이영수님은 딱 한 번 전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마치 이영수님이 여러 번 전화한 사람처럼 혹은 다른 어르신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이영수님의 구체적인 요청은 사라지고 그저 또 전화하는 어르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도 일이 많아서요. 라는 정당화가 덧붙여집니다. 이 말은 이영수님의 불편함보다 직원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수님의 요청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 세 가지 언어 구조가 합쳐지면서 이영수님은 스스로를 패끼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당한 요청을 했을 뿐인데, 미안해지고 필요한 말을 했을 뿐인데 과한 요구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영수님은 처리해야 할 민원인이 아닙니다. 또 전화하는 어르신이 아닙니다. 불빛이 깜빡거리고 어두운 복도를 불편하게 오르내리는 71년을 살아온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요청은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작아졌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정당한 말을 하고도 미안해하고 필요한 요청을 하고도 죄송해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범주 안에 가둘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의 바쁨을 먼저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 마음 덕분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세 번째, 조용함을 깎아내리는 말. 68세 최영주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근황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최영주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주, 너는 여전히 말이 별로 없구나. 만날 때마다 거의 그냥 듣기만 하고. 너는 말할 게 없어? 아니면 대화에 관심이 없는 거야? 최영주님은 당황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중간에 끼어들어 말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들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없는 사람, 의견 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영주님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재미없는 사람인가? 친구들은 나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을까? 무엇이 최영주님을 이렇게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을까요? 미국 UCLA 심리학과의 대인관계 연구에 따르면 침묵하는 사람에 대한 타인의 해석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치우친다고 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신중하다, 생각이 깊다보다는 무관심하다, 소극적이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의 말 속에는 최영주님에 대한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말이 없다는 관찰로 시작해서 의견이 없다는 추측으로 이어지고 관심이 없다는 단정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 단계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최영주님의 경청은 무관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최영주님은 친구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 싶어서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중은 무시로 오해받았습니다. 문제는 최영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말이 많은 것을 적극적인 걸로 말이 적은 것을 소극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듣는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의견 없는 사람이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입이 하나,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최영주님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존중이 무관심으로 오해받았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의 의도와 상대가 받아들인 의미가 완전히 다를 때, 나는 배려했는데 상대는 무시로 느낄 때,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로 채우기보다 침묵으로 배려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끔 오해를 받을 뿐입니다.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 수치심을 키우는 말투. 68세 김수현님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에서 카드가 안 되는 바람에 당황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계산원은 김수현님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휴, 어르신. 다른 카드 없으세요? 그냥 다른 거 아무거나 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김수현님은 급하게 지갑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곧 다른 카드를 찾아 계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수치심은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계산원의 한숨소리, 뒤로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과 떨리던 손. 내가 너무 굼떴나? 내가 민폐를 끼쳤나? 김수현님은 그날 이후 마트 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무엇이 김수현님을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었을까요? 미국 뉴욕대학교 사회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작은 실수는 당사자가 느끼는 수치심을 실제보다 10배 이상 크게 올린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계산원의 말 속에는 김수현님을 책임자로 만드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어휴라는 한숨으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소리 하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다음 뒤에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라는 압박이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기술적인 문제는 김수현님의 잘못이 됩니다. 카드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결제 시스템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수현님은 뒷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김수현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쳤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순간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대처했어야 했는데.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조급함이 여러분의 평화를 방해하게 두지 마라. 계산원의 한숨은 계산원의 조급함입니다. 뒷사람들이 기다린다는 압박은 계산원이 느끼는 부담입니다. 그것이 김수현님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수현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황한 와중에도 다른 카드를 찾아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립니다. 카드가 안 될 수도 있고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알고 있던 기계 사용법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급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급하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숨을 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로 역할을 지우는 순간. 70세 정명자님은 아들 가족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정성껏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한 입 먹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다음에는 그냥 제가 만들어 올게요. 어머니는 음식하지 말고 쉬고 계세요. 정명자님은 괜찮다고 오랜만에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는 쉬셔야죠.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정명자님은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내가 쓸모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무엇이 정명자님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렸을까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가족관계 연구에 따르면 선의로 포장된 거절은 직접적인 거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배려받아야 할 만큼 약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며느리의 말 속에는 정명자님을 무력하게 만드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라는 시대 구분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정명자님의 방식을 구시대적인 것,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명자님이 평생 해온 요리는 단번에 낡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건강에도 안 좋고요 라는 걱정이 덧붙여집니다. 이 말은 정명자님의 정성을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바꿉니다. 사랑으로 한 일이 해로운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나이에는 쉬셔야죠 라는 연령 규정이 따라옵니다. 이 말은 정명자님을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로 규정합니다. 정명자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지 나이가 정명자님의 역할을 결정해버립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도가 정명자님에게는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정명자님이 원하는 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며느리는 정명자님을 걱정했지만 정명자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명자님은 심심해서 요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어서 또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을 때,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내 역할을 빼앗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고작 나이는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걱정 또한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말들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들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을까요? 당신이 만만해서가 아니었다는 것,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싸우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존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균형을 지키는 한 문장. 66세 강민호님은 동네 산책로에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지인이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강민호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피곤한 것도 아니었고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니 내가 피곤해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강민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인은 잠시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안부 여쭤본 거예요. 강민호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화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대신 관찰로 되돌려주는 언어 구조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라는 표현은 상대의 말을 사실이 아닌 상대의 관점으로 다시 규정합니다. 강민호님의 말에는 세 가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정의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라는 말로 강민호님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해석권을 스스로 가져왔습니다. 상대가 정의한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정의한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대의 말을 상대의 것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라는 표현은 그 말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상대의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민호님이 피곤한 게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님의 말에는 비난이 없고 짜증도 없습니다. 단지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했을 뿐입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언어는 명확한 사고에서 나온다. 강민호님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당신이 나를 피곤하게 본 것이다. 이 명확함이 관계의 균형을 바로 잡았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강민호님의 상태를 규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님이 이미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하면 아, 내가 피곤해 보이나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관찰은 그저 타인의 관찰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진실이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강민호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중하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진심을 설명하는 용기. 64세 안지영님은 68세 최영주님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이, 너는 진짜 말이 없다. 늘 만날 때마다 그냥 듣기만 하잖아. 너 혹시 나한테 관심이 없니?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그런 거 아니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얼버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지영님은 친구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서 조용히 있었던 건데 그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구나. 미안해. 친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 나는 네가 재미없어 하는 줄 알았어. 안지영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아니야. 내 이야기 재미있어. 그래서 끝까지 듣고 싶었던 거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이 관계를 바꾸었을까요? 미국 MIT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오해를 지적하는 대신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는 대화 방식은 방어적인 태도를 낮추고 이해심을 넓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의도였다는 말이 갈등을 대화로 바꿉니다. 안지영님의 말에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의도를 먼저 밝혔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라는 말로 안지영님은 침묵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었다는 것,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 상대의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관심 없는 것처럼 보였구나 라는 말로 친구의 오해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느낀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내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사과였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사과였던 것입니다.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안지영님과 친구는 그저 관심의 표현이 달랐을 뿐입니다. 안지영님은 듣는 것으로 표현했고 친구는 말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안지영님은 그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무관심으로, 우리의 배려가 소극적인 걸로 해석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변명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지영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진심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관계를 지켰습니다. 세 번째, 조용한 요청의 힘. 69세 한영수님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와 간호사에게 예약 확인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간호사는 한영수님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예요. 잊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한영수님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영수님은 간호사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귀는 괜찮으니까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예약입니다. 한영수님은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병원을 나왔습니다. 자칫하면 듣는 사람이 호통을 쳐서 분위기가 나쁘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한영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하게 요청한 한영수님의 말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게 된 걸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요청의 언어는 명령의 언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용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가 아니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는 상대의 방어심을 낮추고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한영수님의 말에는 존중을 지키는 3가지 구조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제 귀는 괜찮으니까 라는 말로 한영수님은 어르신이니까 귀가 잘 안 들릴 것이라는 간호사의 가정이 틀렸음을 알렸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단지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요청의 형태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이라는 표현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이 부탁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면서도 분명한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한영수님은 이 요청이 공격이 아니라 협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함께 더 나은 대화를 만들어가는 동료로 대했습니다.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해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한영수님은 간호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는 큰 소리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해준다면 우리는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간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변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사과했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크게 말해야 들을 것이라는 가정, 어르신이니까 이럴 것이라는 편견.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 관계나 그 상황을 망치기 싫어서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영수님은 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차분하고 분명하게 존중을 요청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만만하게 만드는 말의 구조와 여러분을 지키는 말의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 앞에서도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상대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여러분의 약함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얼마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도 좋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됩니다. 상대의 말을 사실이 아니라 관찰로 돌려주고 나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존중을 조용히 요청하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평화를 원했던 사람이고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세요. 그 마음을 지키며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지키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동안 관계를 지키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당당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떠오르는 일이 있으셨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적어주세요. 우리는 다 같은 길을 지나왔으니 다른 분들께 공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